우선 중국의 판례제도 농산의 조사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중국의 사법제도 하고 들어오는 재판소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라고 불리고 있고 독특한 한국과 다른 독특한 정치제도 및 사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라고 하는 입법기관 또는 최고 권력기관이 있고 전국인민대표의 내부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에 최고인민법원, 한국에서 말하는 재판소 또는 대법원이죠. 그리고 국무원, 한국에서 말하는 행정부가 있고 최고인민검찰원, 한국에서 말하는 약간 검사,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 제도를 보면은 입법기관 또는 최고 권력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의 최고인민법원, 행정부인 국무원, 그리고 최고인민검찰원 혹은 최고인민검찰원이 병행하에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한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삼권 분립제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법원과 동일하게 평등한 조직기구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에 직접 있다는 점도 한국처럼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는 데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는 유일한 집권당 혹은 권력 중추기구가 있습니다. 공산당이라는 제도도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중국의 공산당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고 지금 중국 공산당 당원이 한 7천만 명 정도, 한국의 인구보다 많은 공산당원이 있고 공산당의 권력기구 혹은 상위기관이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회의를 하는데요. 한 2,000명 정도의 대표가 모여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 한 200명 정도의 중앙위원을 선출하며 그 중앙위원 속에서 다시 정치국 위원이라는 25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25명의 정치국 위원이 거의 중국의 가장 핵심 권력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른바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이 있고 그 위에 총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겸임하고 있고 국무총리, 전국인민대표위원장, 대표대회 위원장 등등 최고 핵심의 요직에 있는 분들이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급 또는 장관급 이상의 권력부가 정치국 중앙위원 20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 공산당 조직인데 공산당 조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의 사법제도를 이해할 때 역시 중국 공산당이나 특한 제도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은 이제 한국이나 기타 서방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산당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사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사법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재판소,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법원이라고 하지만은 중국에서는法院,人民法院, 법원 또는 인민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구성을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최고인민법원이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있고 그 산하에 고급인민법원, 성급이죠. 예를 들면 산동성 고급인민법원, 광동성 고급인민법원, 뭐 이런 식으로 고급인민법원이 있고 그 산하에 중급인민법원이 있습니다. C급이라고 하는데 산동성 고급인민법원 산하에 청도시 중급인민법원,
연태시 중급인민법원 뭐 이런 식으로 C급 법원이 있고요. 최하에 가장 아래 단계에는 기층인민법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현급 혹은 시산하의 특급 인민법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 외에 뭐 해양법원 그리고 철도 운수법원 또는 뭐 군사법원이나 약간 특별한 법원이 있지만은 수는 많지 않고요. 기본적인 법원은 4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인민법원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고급인민법원, 성급 한 30개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급인민법원이 있고 기층인민법원.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원이 3급이죠. 지방법원이 있고 그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이런 식인데 중국은 일단 4급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 이런 식으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중국은 인구가 뭐 거의 13억 또는 14억으로 되고 그 여러 가지 민족 지역 자치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원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최고인민법원 안에 하나가 있겠고 고급인민법원이 지금 32개, 성급이 한 32개가 있고 중급인민법원이 200개가 넘고 한 300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층인민법원이 한 3,000개 정도. 그래서 법원의 수를 다 합치면은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군사법원까지 합치면은 4,000개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수가 굉장히 한국으로 봤을 때는 수가 굉장히 많죠. 기층인민법원이 3,00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판사, 법원에 종사하는 중국에서는法官,人民法官, 법관 혹은 인민법관의 수도 수십만 명에 이르겠죠. 한국의 판사의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3,000명, 한 2,000명 정도가 되지 않나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중국에는 판사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도 아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재판소, 그러니까 법원의 개수도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는 워낙 이제 법원의 수도 많고 법관의 수도 많기 때문에 한국처럼 그 약간 법조 일원화, 그러니까 모든 판사들이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거의 모든 판사들이 사법연수원을 통과하고 로스쿨 시스템 전에처럼 판사들이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재판 업무에 임하면 각 재판소 혹은 재판관들의 수준 혹은 재판관들의 경력도 비슷한 데 비해서 중국은 워낙 많은 재판소가 있고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의 통일성 그리고 각 지역의 재판관의 수준 차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뭐 북경이나 상해 이러한 곳의 법원과 재판관들의 소질과 각 지역의 재판관들의 소질, 특히 법학 지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하여 중국의 여러 가지 사법 부패 문제 그리고 이른바 지방 보호주의 문제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비록 재판소나 재판관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은 한국과 전혀 다른 사법 운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제게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있으면 중국 사법제도에 관한 문헌이나 도서 한국에서 많이 출간되어 있습니다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법제도를 이해할 때는 한국과 전혀 다른 어떤 사법제도 혹은 법관의 양성 시스템 그리고 그 법원 제도가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입법제도와 법원,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일종의 법률의 형식이죠. 법관이라는 법원이 아니고 법률의 형식의 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제도인데 한국은 당연히 국회가 입법기관이지만 중국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의 상무위원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중국의 입법 체제를 이원 입법 체제 혹은 뭐 이원주의 입법 체제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일반 법률, 굉장히 뭐랄까 한국에서 기본 법률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만들지만 대다수까지는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의 법률을 그 산하에 있는 상무위원회에서 만듭니다. 그거는 물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이 방대하고 3,000명 정도 대표가 있고 1년에 잠깐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잠깐 회의하는 동안에 모든 법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폐회기간,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서는 상무위원회, 한 200명 정도의 상무위원회에서 법률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표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입법 법률 건수와 그 법률 중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만든 법률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만든 법률을 통계한 도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년 80년대 90년대 보면 매년 법률이 개정돼서 개정까지 포함해서 10건, 평균 15건 정도, 15부의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70% 이상, 당연히 과반수 이상이고 70% 이상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입법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94년도 중국에는 14부의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입법되는데 그 중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만든 법률 하나고 13부의 법률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두 입법기관, 입법기관이랄까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고 그 산하의 상무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기구를 별도의 기구라고 볼 수 없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모든 법률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의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많은 법률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서 아시겠지만 한국과 비교해서 법률의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한국 국회에서 매년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률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에 비해서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 여러 가지 인구도 많고 경제가 발전도 최근에는 굉장히 신속하지만은 매년 만드는 법률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수량이 많지 않은 법률로서 어떻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독특한 입법제도 혹은 법원, 법률 형식의 그 구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법원 혹은 법률 형식으로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당연히 법률이 주 부분을 차지하고 법률 이외에 관습이나 또는 일종의 어떤 법리 그리고 행정력 이러한 것이 법원 체계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을 보면은 일단 이 법원 체계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국에는 당연히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일단 최고 법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법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 상무위원회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 외에 대량의 행정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법규라는 것은 중국의 행정기관, 최고 행정기관이 국무원이 만든 법령입니다. 행정법규.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행정령과 비슷한데 중국의 행정법규는 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많은 법률과 거의 동일한 내용,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행정법규도 한국에서 보는 법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장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무원 산하의 각 부처에서 만든 행정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공무원 상무부에서 제정한 행정법규, 중국 공무원
공항에서 만든 행정법규, 중국 국무원 외교부에서 만든 행정법규도 행정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는 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법률의 개수가 그에 비해서 행정법규, 특히 행정규장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행정법규와 행정규장의 내용도 한국의 법률과 거의 동일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행정규장 이외에 지방선법규라는 것은 각 지방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만든 지방선 행정규장입니다. 예를 들면 북경시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북경시에 관한 북경시 범위에서 운영이 되는 지방선법규, 그리고 지방선 정부규장은 북경시 인민정부, 행정부가 만든 행정제도, 행정령이겠죠. 그래서 행정부장 외에, 행정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원이 만들고 있지만, 행정부장 국무원 산하부처가 만들었지만 지방선거구나 지방정부부장은 지방정부에서 혹은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만든 법률로 행정법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산당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국은 이러한 성문의 법률 체계 이외에 이른바 공산당의 정책 결정도 대량으로 존재합니다. 공산당의 정책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법률 이상의 또는 헌법 이상의,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면 헌법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그 정책의 문헌들, 그리고 매년 발표하는 아까 공포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 명령,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달리 이러한 헌법과 법률 이외에 공산당 정책 결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도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법 해석에 관해서도 한국에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 사법 해석이라 하면 최고인민법원이 법률의 시행 또는 법률이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각 지방법원 또는 기타 사법기관이 준수해야 할 규칙, 룰, 이런 것을 정하면서 매년 대량의 사법 해석을 개정하고 반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사법 해석도 중요한 법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은 일반 대륙법계에서 말하는 헌법, 법률이 있는 동시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대량의 행정법규와 행정규장이 있고 그 내용은 기타 나라에서, 기타 국가에서 말하는 법률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점이 볼 수 있고, 또한 공산당의 정책 결정 부분도 중요한 사실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중국 특유의 최고인민법원이 제정 공포한 대량의 사법 해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법원, 국제 조약이나 그리고 관습 또는 일종의 공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리, 이런 것도 법원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상에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법률 외에 행정법규가 있는데요. 행정법규를 한번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이거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국무원, 여기는 행정조장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행정조장은 더 많죠, 수량이. 이건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입법 건수예요. 보시면은 약간 매년마다 틀릴 수 있지만 한 30건 혹은 40건, 20건 정도의 행정법규를 국무원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각 부처가 행정부장을 제정하고 있고, 그 외에 각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지방정부가 대량의 지방정부구장 또는 부문구장을 제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법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에서 행정법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행정법규는 뭐냐, 이런 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은 간단한 예로 행정법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2014년에
제정한 행정법규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행정법규가 어떠한 것들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첫째, 첫 행정법규는 국가비밀유지법 실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비밀유지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이 되면은 그 실시 조례를 국무원이 만드는 거죠. 이것도 이제 중국의 행정법규인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 법률의 실시 조례예요. 실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는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의료기계 감독관리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법규인데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대신하여 행정법규가 독립적으로 제정된 경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계 감독관리에 관해서는 법률을 개정하겠지만 중국은 이것을 이제 행정법규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또 보시면 기업정보공시 자맹조례. 자맹이라는 임시로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 없고 행정법규 없는 경우에는 기업정보공시 자맹조례라는 행정법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즉 중국에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 국무원이 독자적으로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그런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법령을 검증한다는 것은 법률을 검증함과 동시에 행정법규 또는 행정규章이러한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률만으로서 중국의 법규 혹은 법제도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이외에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한 행정규章, 최고인민원이 반포한 사법해석, 또한 공산당이 제정한 공산당의 문헌들을 함께 검증하고 함께 보아야 중국의 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법률과 판례를 어떻게 검증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보다 구체적인 문제 또는 이번 저희 동영상 강의에서 가장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률과 행정법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사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 사법부 공식 홈페이지가 이제 여기에 나오신 부초로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면 화면에 법률로 되어 있고 각종 법률이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볼까요? 이 화면은 제가 중국 사법부 공식 홈페이지의 화면을 캡처한 부분입니다. 이제 한자로 읽으면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중국 정부 법제정보 홈페이지 웹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 쪽에 보시면은 법률 법규 규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법규 규章그 산하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 행정법규가 있고 행정규장이 있고 지방규장 각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한 각종 법원의 형식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클릭을 하면은 연도별로 연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만들어진 법률, 2013년에 만들어진 법률,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모든 법률이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2020년대에 만들어진 법률이죠. 2020년대에 만들어진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면 2020년 8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건설법 그리고 두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라는 것은 계약할 때 세금 같은 경우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 데모가 있고 시위가 있는 것이 이 법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7월 1일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 당연히 이제 이 법률 제목을 클릭을 하면은 법률 내용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법률 내용은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은 일부 중요한 번역의 경우는 영문 번역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당연히 중국어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무장경찰법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뭐 문서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처분법, 처벌법이랄까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중국이 2020년대, 올해죠. 올해 6월 1일에 중국의 민법전, 첫 민법전을 통과 완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법률을 클릭하면 각 법률이 나와 랜덤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규는 법률 다음 카테고리에 있는데 행정법규를 클릭하시면 연도별로 제정 또는 개정된 행정법규가 나와 있고 행정법 부문법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식적 정부가 정리한 법령을 검색하고 싶다면 중국의 사법부, 아까 말씀드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중국 정부 법제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가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기 영어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중국어가 있고 영어가 나와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중국 한자, 중국의 독해가 어렵다는 분은 그 영어를 클릭하시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령의 영어 번역이 다 있다고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데 중요한 기본 법률은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범주를 검색할 경우에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공식적 홈페이지고,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그 다른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법령 혹은 범주 혹은 그 행정법규를 검색할 수 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혹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영문 번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리한 법령을 찾고 싶다, 알고 싶다 하면 일단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중국 정부 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어를 못하시는 분은 영문으로 검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판례로 가겠습니다. 판례 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3,000개 정도의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의 규모, 그리고 재판관의 소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재판소의 재판 문서를 통일적으로 그 판례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정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판례 혹은 법원에서 만든 제1심, 2심 혹은 재심 법원의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까지는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러한 이제 판례에 대해서 뭐랄까 좀 정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민사 판례나 유명한 판례를 연구하고 그리고 법학 교과서를 보면은 판례가 자주 인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법학 관련 시험을 볼 때도 판례를 숙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은 2000년대 중반 혹은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의 법학 교과서에는 판례가 거의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판례가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판례가 공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도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했고 2013년부터 최고인민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최고인민법원 재판문서웹 혹은 뭐 중국어로 하면 재판문서망이라고 할까요? 재판원수망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가능한 최고인민법원에서 뭐랄까 판결한 판결문, 그리고 그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에서 재판한 판결문, 그리고 가능한 지방법원에서도 판결한 문서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인민법원에서 만든 공식적인 그 홈페이지에서 각종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포함되는 문서는 2013년 후에서 재판한 문서가 대부분이고 최고인민법원 또는 고급인민법원의 판결문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경우는 일부 판결문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판결문이 망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수십만 건의 재판 판결문이
이 웹사이트에 취합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많은 그 국내외 중국법을 연구한 학자 또는 중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평판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어 자회파 원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 판례를 검증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 재판 문서 홈페이지에 가서 검증하는 것이 가장 뭐랄까 권위 있는 그리고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검색 방법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검색도 일반 검색이 있고 뭐랄까 이른바 고급 검색이라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뭐 사건별 그리고 번호별 그리고 법원별 또는 키워드별 뭐 내용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해서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판결이 이제 망가내지 않았지만은 중국의 주요한 판결을 검증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판결을 많이 검증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대표적인 판결은 이 홈페이지에서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면은 중국의 판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보시면은 광동성 심천 뭐랄까 합자부 인민법원 이게 기천인민법원의 1심 법원인데 1심 법원의 판결 번호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2016 그리고 중간에 한자가 있는데 이거는 광동성의 약자예요. 광동성은 보통 중국에서 위에라고 그러니까 월이에요. 그러니까 2016 월이란 뭐예요? 광동성의 법원의 판결이라는 거죠. 2016 그리고 0391을 한쪽에 그랬던 그 뭐라 그럴까 이 광동성 심천 합자부 인민법원의 번호예요. 그게 391이죠. 391 인민법원의 번호고 민은 뭐예요? 민사사건이라는 거죠. 초는 1심 그러니까 기천법원의 초급법원 1심인 거죠. 그 611호 그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2016년에 광동성에서 391번을 가진 그러니까 합자부 인민법원의 판결한 민사 판결 제611번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광동성 광주시 중급인민법원 제2심 판결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2016 이건 2016년에 만들어졌죠. 왜? 아까 광동성이 약자예요. 그리고 01은 뭐냐?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의 01번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91은 그 기천인민법원의 합자부 기천인민법원이 이제 391이고 중급인민법원의 1번이죠. 종이라는 종심법원이에요. 중국은 2심 종심이기 때문에 보통 중급인민법원에서 2심 종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의 종심 판결문이고 79385, 7938은 사건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결을 검색하거나 뭐 보시면은 혹은 인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인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016 광동성 중급인민법원의 1번이죠. 그리고 민사사건의 동심 판결 7938. 또 다른 판결도 볼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절강성 고급인민법원 제2심 괄호 2017 그리고 중간에 이제 쩌라는 건 절강성이 약자입니다. 절강성 약자. 그리고 그 사이에 번호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광동성은 번호를 넣었고 절강성은 안 넣는데 각성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절강성은 번호를 따로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강성 것들은 직접 절강성하고 민사사건 종심법원이에요. 2심이기 때문에 716번 사건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최고인민법원에서 민사재정의 재심 사건이에요.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인데 이거는 2018 바로 이거는 2018년에 내린 판결이겠죠. 최고인민법이라는 뜻이죠. 최고법 이건 민사사건. 이거는 뭐랄까 재심이에요. 그러니까 재심 청구에 대한 신청에 대한 2739번 사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재판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또는 일반 다른 그 검색창에 가서 이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돼요. 광동성이면 광동성 뭐 611번 사건 그리고 최고인민법원 민사 재심 2739번 사건 그걸 바로 2018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인용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판례 검색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법원이 굉장히 재판소가 굉장히 많고 법관의 자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각 재판소, 재판관에 따라서 사건이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통일성이 결여됐고 법의 안정성, 뭐 예견 가능성이 저해받는다는 그런 이제 논란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심 종심이기 때문에 보통 중급인민법원이나 고급인민법원에서 종심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고인민법원까지 사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서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재판소에서 판결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건을 가지고 북경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그 산동성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서로 다른 결과가 가져오고 그것이 종심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인민법원에서 2016년인가 15년부터 이른바 지도안내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대법원이 수많은 판결 중에서 의미가 있는 지도 기타 재판에서 판례 의미가 있는 판례를 지정해서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이 판례를 참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대륙법계, 중국도 뭐 대륙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 자체가 직접 법원으로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지도안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떤 참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150에서 200개 정도의 판결을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지도안내라고 정해서 매년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2019년 작년에 지정한 하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에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면은 법하고 이제 괄호치고 2019년 발표하죠. 297호 그러니까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의 번호입니다. 번호고 그 밑에 이제 글씨를 보시면 최고인민법원 24번째 지도 안내를 반포할 때에 관한 홍보 하고 여기에서 여러 건의 지도 안내를 지정하고 그 지도 안내를 정리해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도 안내 제127호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제127번째 지도 안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건은 이제 원고와 피고 신명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무슨 선박 제조 회사가 상해 모 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키워드가 나와 있어. 민사, 해상 사건 그리고 환경오염, 손해배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재판의 요점 한국에서 말하는 일종의 판시라고 할까 재판의 요점 또 이렇게 설명하고 관련 법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관련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불법 책임법, 손해책임법 제65조, 제65조, 제66조. 그리고 그 아래는 제가 여기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판례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혹은 이제 분기별로 최고인민법원에서 이른바 지도 안내라는 것을 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판례를 검색할 때는 판례가 너무 많다. 판례가 너무 많아서 어떠한 판례를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지도 안내를 일단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개 정도 여기서도 민사사건, 행정사건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지도 안내를 일단 보시면은 중국의 사법기관이 내린 판결 혹은 사법기관의 법률 해석의 특징 그리고 뭐랄까 키워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 부분도 제가 작성한 도표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보시면은 각종 이건 민사사건 판례예요. 판례고 키워드가 최고인민법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사건은 민사계약의 중고주택계약 문제 그리고 민사정리 청산 그리고 해상 이런 문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찾고자 관심 있는 분야의 그 키워드로 가서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지도 안내를 일단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도 안내를 어디서 봐야 되냐? 그건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최고인민법원에서 만든 그 판례를 검증하는 웹사이트 있죠. 그게 가셔가지고 키워드에 지도 안내만 이제 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지도 안내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모든 지도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검색창에 가서 지도 안내 그리고 본인의 키워드 아까 말했던 민사 대상 그리고 지도 안내 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민사 계약, 노동 계약 일반 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 안내를 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150개, 200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개 정도의 지도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안내를 보시면은 최고인민법원이 어떤 식으로 하급인민법원을 지도하고 있는지 뭐랄까 판례를 선정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판례와 법률의 검색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연락이 되기 때문에 문헌 검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헌 검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국의 법학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그 법학 교육이라는 법학부 4년, 법학부 공부하고 학부 4년, 중국에서 법학부 혹은 법률학과, 법률과라고 그러죠. 4년. 그리고 석사 과정이 2년에서 3년, 박사 과정이 3년, 5년.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그 2008년 이전 한국의 로스쿨 제도, 법전원 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비슷합니다. 법학부 4년, 석사 2년, 3년, 박사 3년, 5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 석사 같은 경우에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다에 한해서 법학 석사가 있고 법률 석사라 또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3년 정도의 공부를 마치고 법률 석사를 받습니다. 법률 석사가 한국의 법전은 혹은 로스쿨 미국에 말하는 JD와 약간 비슷한 코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은 학부에서 4년간 법률을 배우거나 학부에서 법률을 배우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석사 과정에서 3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법학과 혹은 법률학과의 규모를 보면은 현재 중국에는 각 대학에서 600여 개의 법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학과가 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대학교는 한 2,500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죠. 당연히 중국의 인구로 비하면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법학과가 600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법률학과가 600개 넘다는 거죠. 그리고 교수의 인원수도 보시면은 중국 전북대학 같은 경우는 법학과 교수가 거의 1,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법학과 교수가 1,000명이에요.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의 모든 법학과 교수를 합쳐도 모르겠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전북대학 같은 경우는 900명,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법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인민대학 법학과 같은 경우도 120명 정도가 있죠. 서남전북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6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학과가 600개가 넘고 법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수천 명에 달하겠죠. 그래서 한국과 비교하면 그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얘기를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가 매년 거의 1,000만 명이 대학 입시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봤을 때는 거의 서울시 인구 규모가 맞먹는 규모,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 대학 입시를 보고 그 중에서 법학과가 600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입학률은 한 70%가 700만 명 정도가 매년 대학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사법시험이라고 한국에 사법시험이 있고 요즘에는 그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법시험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어요. 여러 차례 개정이 되다가 2018년부터는 법률 직업 자격시험, 법률 직업 자격시험,法律职业资格考试, 그러니까 법률 직업 자격시험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시작돼서 2019 올해가 세 번째. 그 전에는 사법시험 제도가 있었어요. 사법시험이 2012년부터 시작됐나요? 2012년 전에는 변호사 시험, 90년대부터는 변호사 시험 제도가 있다가 2012년인가 사법시험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가 2018년부터는 법률 직업 자격시험이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법률 직업 자격시험이라고 매년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예요.
그리고 보니까 응시생이 한 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매년 한 50만 명 정도가 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합격률이 대략 10% 정도,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가 법률 자격 시험에 통과를 하고 이른바 법조인 자격, 혹은 변호사 자격, 혹은 법률 직업 자격을 가지는 거죠. 5만 명 정도가 매년. 그 부분 대부분은 뭐 변호사를 하든가 판사, 검사, 기타 사법기관 혹은 법률 관련 기관에 종사를 하겠죠. 그래서 5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합격률이 10% 정도다. 매년 수치가 조금씩 다르고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50만 명 정도 적지 않은 수치인데 중국 인구에 비해서 50만 명이 많다 적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그 중에서 10% 정도 합격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법학연구단체로 넘어가겠습니다. 법학연구단체는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모든 법학연구단체가 일종의 단일한 기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법학회, 중국어 파쉐회. 법학회란 유일한 단체 산하에 놓여 있는 거죠. 모든 법학단체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일한 공식의 연구단체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정부 산하 혹은 중국 공산당 산하의 기구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 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 법학회가 있고 유일한 법학회가 있어. 법학회 산하에 각 전공별로 연구단체, 이거 연구호가 잘못되네요. 연구회, 그러니까 55개 정도 연구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법학회 헌법학 연구회, 중국 법학회 민법학 연구회, 중국 법학회 형법학 연구회, 이른바 2급 연구회가 5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마다 지방 법학회가 또 있죠. 32개 성이 있기 때문에 32개의 지방 법학회가 있고 그 지방 시에 또 시 법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학회가 중국 법학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뭐 민사법학회 또는 비교법학회 또는 기초법학회, 법철학학회를 또 결사의 자유가 있죠. 단체를 만들고 교수님 여러분들의 의기투합해서 우리는 아시아법 연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법학지를 만들겠다. 비교적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중국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법학회가 중국 법학회가 유일한 공식단체 산하에 반드시 놓여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55개 연구회는 이 법학회 산하에 놓여 있고 이 외에 자율적으로 단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헌법학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나 불가능하겠죠. 반드시 중국 법학회 산하에 헌법학회에 가입이 되든가 그 다른 지방 법학회 혹은 다른 전문 법학회에 가입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이 학회 설립이 비준주의고 사전 비준이 필요하고 공산당의 영도하에 있는 중국 법학회, 중국 중앙정부의 산하에 있는 중국 법학회 산하에 반드시 놓여 있어야 되고 이러한 법학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러한 법학회는 일종의 반정부기관 혹은 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법학회 회장, 부회장 또는 각 전문학 연구회 회장은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위, 높은 명예를 의미하겠죠. 즉 예를 들면 나는 중국 법학회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혹은 중국 헌법학회 연구회 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은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 명예를 의미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연구회 회장, 연구회 법학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꼭 쉽게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2년 임기 혹은 1년 임기로서 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임명제겠죠. 이러한 임명제 하에서 법학회 회장과 부회장의 지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이 학회지 설립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학회 산하에 비준을 거치고 그 법학회 산하에 정부의 응가하에서 학회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달리 중국에는 법학회 학회지가 인구나 법학 교수들이 수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법학회 학회지도 여러 의기투합해서 교수들이 만들 수 있지만 중국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학회 잡지, 법학회 간행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그러한 법학 간행물에 논문을 투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학 교수나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수, 그리고 법학 대학, 그리고 법학 대학원은 수는 많지만 이 간행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서로 이 간행물에 투고를 하려고 하니까 투고가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학회 간행물을 보면은 일단 중국에 일단 그 법학대학이나 법학 그 학회가 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법학 간행물도 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법학회 혹은 중국의 법학 법조인들, 법학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 간행물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인정되는, 중국에서 말하는 허신시간, 한국에서 말하는 등재기 또는 우수 등재기로 불리는 법학 간행물 15종입니다. 15종. 보시면은 중국 사회과학, 중국 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전체를 망라하지만 이쪽이 이제 법학 그 챕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법학 챕터에서 법학 논문을 게재하는 중국에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하는 간행문이죠. 중국 사회과학을 보통 중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혹은 가장 권위 있는 사회과학 간행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또는 역사, 그리고 철학에서 중국 사회과학 이 간행문에 논문을 게재한다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여러 가지 승진이나 취직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국에서 유명한 법학 간행문이 중국 법학입니다. 중국法学. 이거는 중국 법학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의 유일한 공식적인 학회인 중국 법학회 산하의 법학회가 주최하고 있는 중국法学, 중국 법학이란 간행문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법학 간행문을 들고자 한다면 보통 중국 사회과학과 중국 법학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社会科学, 중국法学, 이 두 간행문. 그 다음은 이제 法学研究, 법학 연구라는 간행문이 있어. 이건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법학 연구에서 만든 간행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법학 간행문입니다. 그래서 법학 연구에 논문 한 편 게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국의 특히 젊은 학자들의 영광으로 여겨지고 굉장히 쉽지 않은 법학 교수들의 수에 비해서 법학 간행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중국에서 말하는 우수 등재지 혹은 중국에서는核心시간, 핵심 간행물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겠죠. 세 번째는 중외 법학의 중外法, 북경대학교에서 만든 간행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법조론에서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만든 법학이랑 비슷하게 중국에서는 북경대학 법학부에서 지금 법학원이죠. 중국 북경대학 법학원에서 중외 법학, 중外法의 간행물이 있고, 그리고 중국 인민대학에서 만든 법학과 혹은 법학자라는 간행물이 있고, 중남 전북대학에서 만든 법과 상법 연구, 그리고 화동전북대학에서 간행한 법학, 그리고 서북전북대학에서 간행한 법률과학, 그리고 무한대학에서 간행한 무한대학 법학부겠죠. 법률평론, 중국 전북대학에서 간행한 정법논단, 길림대학 법학부에서 만든 법제와 사회발전, 서남전북대학에서 간행한 현대법학, 중국 전북대학에서 간행한 비교법 연구,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간행한 글로벌 법률평론, 청와대학에서 간행한 청화법학, 이 15가지의 법학 간행물을 보통 중국에서는 핵심 간행물 혹은 한국어로 표현하면 우수한 우수 계제 등재지, 우수 등재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서울대 법조는 도서관에는 중국 법학과 법학 연구, 중외 법학, 법학과 이 네 종류의 그 법학 간행물을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서울 우리 법대 연속 간행물실에 가셔가지고 중국 법학이나 법학 연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형식이나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참고볼게요. 왼쪽이 이제 법학 연구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만든 간행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018년 3월, 이게 아마 1년에 겨울지죠. 1년에 6번 나오나요? 4번 나오나요? 법학연구 제3호죠. 제3호. 그리고 그때 보면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주최
부채 혹은 중국에서 발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보면은 이게 중외 법학 이런 북경대학 법대에서 만드는 간행문입니다. 보시면은 2019년 4월인가요? 2020년인가? 2020년 4월 중외 법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북경대학 뭐 이렇게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북경대학 법대에서 간행한 법학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법학 연구와 중외 법학 이 두 간행물은 모두 우리 저희 서울대 법조는 도서관에서 연속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중국에서 법학 연구소의 발행이고 그러면 논문을 어떻게 검색하냐? 중국 법학 논문을 어떻게 검색하냐? 혹은 뭐 중국의 법 관련된 뭐랄까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그 법학의 검색, 논문 검색은 크게 두 군데가 있어. 유명한 홈페이지가 있는데 두 군데인데 하나는 CNKL이라고 중국 학술문헌 통합 검색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 중국의 공식 정보 문헌의 검색창이죠. 이것이 중국에서 CNKL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지왕이에요. 지왕.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그러니까 CNKL이라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법학뿐만 아니라 모든 논문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되는데 마치 서울대가 현재 유료 구독 중입니다. 유료 구독 중. 그래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료 검색 그리고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가셔가지고 CNKL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유료 구독이기 때문에 서울대 경로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NKL.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논문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편리하고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혹시 중국의 법률 논문을 검색하고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CNK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중국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영문을 이용하시면 주제가 있고 각종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고 서울에서 유료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고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예사 잠깐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독 취소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검색창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용자가 많은 말수록 유지가 되겠죠. 이용자가 너무 적으면은 아마 구독 취소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 중국의 문헌 검색은 가장 편리하고 원인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와 이제 별도로 북경대학 법대에서 만든北大法보 중국에서 北大法보 북경대학 법률정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법률 문헌 검색에 있습니다. 이 법률 문헌 검색은 이제 저희 서울대에서 유료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이제 몇몇 오픈 그리고 한국 법제처인가요? 이 북경대학 법률정보를 유료 구독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 구독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워낙 이제 가격 뭐 이렇게 비싸고 해서 구독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혹시 뭐 중국의 그 대학이나 중국에서 그 공부하고 있거나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또는 제가 알기로는 몇몇 오픈에서 유료 구독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北大法보 이게 지금 북경대학 법률정보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예요. 이거 제가 사진 캡처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법률 문헌 그러니까 논문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판례 그걸 법률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까 CNK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는 법률 그 논문만 얘기를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법률이나 그 판례 그리고 법률 문헌도 물론 이北大法보 북경대학의 법률 정보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CNKL과 이 북경대학 법률 정보는 유료 이용입니다. 유료 이용이고 그 중 하나는 저희 서울대에서 유료로 구독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검색,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네이버 비슷한 검색창, 바이두에도 거의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를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럼 바이두에서 검색해도 법률이나 그리고 논문, 일부 논문이죠.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논문, 그리고 논문의 제목 또는 판례, 일부 판례를 검색할 수 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사, 또 뭐 법률 관련 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바이두에 가셔가지고 검색하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상 관계로 이제 거의 끝으로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출간된 중국어 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중국학회라는 학술 단체가 있고 중국 연구란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인터넷 찾아가셔가지고 중국 연구 혹은 한중국학을 치시면은 한국에서 중국법을 연구하지 않은 학자들의 모임 혹은 그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책에서 미안하지만은 중국어 강의라는 책도 발간된 적이 있고, 또 김건식 교수, 여러 교수들이 중국 회사법에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를 보셔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저희 이번 그 검색 중국법 판례 문헌 검색을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의 학문 연구 또는 학문의 그 법률 검색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